연우야, 주방에 가서 과일 좀 더 내와라. 서서 뭐해? 시아버지 칠순 잔치가 열리던 호텔 연회장. 하객들 사이를 빈 접시를 들고 오가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법정에서 진 적 없던 불패의 여왕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누구도 눈길조차 주지 않는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자리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숨겨두는 법이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담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봄이라고 하기엔 아직 공기가 차가운 3월의 첫째. 주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그랜드 파라곤 호텔 3층 연회장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시아버지 오재술 씨의 칠순 잔치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테이블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거든요. 생화 장식이 테이블마다 놓이고 웨이터들이 유리잔을 정렬하는 동안 차연우는 주방과 연회장 사이를 이미 5번째 오가고 있었습니다. 연우의 손에는 과일 플레이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준비한 세팅이 이미 충분했지만 시어머니 나화자 여사는 굳이 직접 손으로 챙겨야 정성이지라는 말과 함께 며느리를 주방으로 보내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연우는 아무 말 없이 플레이트를 내려놓고 다시 빈 접시 더미를 들었습니다. 웨이터 유니폼을 입지 않은 것만 빼면 그녀와 호텔 직원들 사이의 경계는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하객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오재술 씨의 사업 파트너들, 먼 친척들, 동네 지인들이 차례로 자리를 채웠습니다. 나화자 여사는 입구에 서서 사람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밍크 반코트의 진주 목걸이, 이 자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라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과일을 나르는 동안에도요. 어머, 화자씨, 오늘 정말 우아해 보여요. 별 말씀을요. 우리 재술씨가 칠순이 되도록 건강해줘서 제가 다 감사하죠. 나화자 여사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맑고 또렷했습니다. 연우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테이블 세팅을 정돈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결혼한 지 2년이 흘렀지만 하객들에게 며느리로 소개받은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다가 이내 다시 접시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친척 어른들 사이에 끼어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팀 과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을요. 연우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잠깐 어색하게 웃었지만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중에 고생했다고 말해줄 거야. 연우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신락 같은 믿음이 지금 이 자리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니까요. 진수야, 너는 어쩌다 저렇게 배운 것 없는 애를 데려왔니? 법대도 중퇴했다면서? 나화자 여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작게, 하지만 연우의 귀에는 정확하게 닿을 만한 거리에서였죠. 주변 친척 2~3명이 동시에 연우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연우는 그 시선들을 등으로 받아내며 주방 문을 밀었습니다. 주방 안은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연우는 빈 플레이트를 조리대 위에 내려놓고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거든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잘 되지 않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찬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스쳤습니다. 여의도 세강 로펌 27층.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보이던 그 회의실은 언제나 차갑고 조용했죠.
연우는 그 방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새벽 2시에 혼자 남아 계약서를 넘기고 5개 국어로 작성된 서류들 사이에서 상대방 논리의 균열을 찾아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동료들이 먼저 떠난 사무실에서 한강의 야경을 등지고 앉아 조항 하나하나를 분해하던 그 밤들. 그 시간이 지금 이 주방보다 훨씬 더 자신답다고 느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차 변호사, 이번에도 이겼습니다. 상기된 얼굴로 달려오던 후배 엄상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상대방 로펌의 수석 변호사가 회의실을 나가면서 문을 세게 닫던 소리도요. 이긴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그냥 알 것 같았습니다. 준비한 것이 통했다는 것, 논리가 힘을 이겼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직후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자신이 M&A를 성사시킨 상대 기업의 회장이 사옥 옥상에서 몸을 던졌다는 자막이 눈앞에서 번졌습니다. 연우는 그 자막을 보면서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이긴 그 딜의 결말이 한 사람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법정에서의 승리가 누군가의 전부를 빼앗는 것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연우는 서류 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손을 오래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손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를 연우는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그 기억은 꺼내보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새 과일 플레이트를 집어들고 다시 연회장으로 나섰습니다. 잔치는 오후 1시가 되자 본격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건배가 이어지고 시아버지 오재술 씨가 눈물을 훔치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연우는 테이블 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 시어머니는 지인들과 함께였죠. 아무도 그녀에게 자리를 권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먼저 어디든 비집고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나화자 여사의 사촌 언니 부부가 테이블을 지나치며 연우를 발견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친구가 진수 와이프야? 어쩐지 좀 낯설더라고. 어디 출신이에요? 나화자 여사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마치 연우가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요. 법대 다니다 그만뒀대요. 지금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집에 있죠 뭐. 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얇고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주부입니다라고 말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거든요. 상대방이 기대하는 대답을 정확히 내줬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2년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오후 그 평온함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연우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가 막 지났을 무렵 연회장 한쪽 귀퉁이에서 소란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들이 뒤섞이는 정도였지만 점점 그 온도가 올라가면서 테이블 몇 개 건너에서도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 번졌죠. 연우는 빈 잔들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사촌 동생 김우석이었습니다. 28살 작년에 작은 유통 스타트업을 차렸다며 집안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인물이었거든요. 그가 시아버지 오재술 씨 앞에서 연신 굽실거리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 둘이 서 있었는데 양복깃이 너무 날카롭고 서류 가방을 든 자세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나화자 여사가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오재술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는 걸 연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중 하나가 가죽 케이스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 연회장의 소음이 그 테이블 주변에서만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잔치는 사실상 그 순간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둘러 별실을 잡았습니다. 5층의 작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것은 오재술 씨 부부와 진숙, 그리고 집안에서 경제 사정을 알만한 삼촌 한 명과 사촌 형 하나였습니다. 연우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들어가려다 남편의 시선에 멈춰 섰거든요. 당신은 여기 있어.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눈빛이었습니다. 연우는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누군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이고, 그때 자신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단어들이 있었거든요. 부도, 채무이행, 연대보증. 연우는 그 단어들을 들으며 조용히 머릿속으로 구조를 그렸습니다. 이런 구조의 사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강 로펌에서 일하던 시절 비슷한 구도의 계약 분쟁을 수십 건 다뤘거든요. 잔치 자리에 느닷없이 찾아온 양복 차림의 방문자들, 미리 준비된 서류 봉투, 시간 압박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듯한 타이밍. 이건 우발적인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 자리를 설계했다는 뜻이었죠. 연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굳어갔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들어간다 해도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이 집안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이 서러움이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서러움보다는 답답함에 가까웠거든요.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두고도 손을 쓸 수 없는 그 감각. 마치 화재 현장 앞에서 소화기를 들고 서 있는데 아무도 건네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연우는 그 답답함을 억누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하늘이 너무 파래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 서초구의 고층 오피스 건물 16층 하광 법무법인의 대표실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강남 도심이 펼쳐지는 그 방에서 진태웅 변호사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느긋했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설계된 수순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여유였거든요. 오씨 쪽은 오늘 건드렸어요. 반응 봤으니까 이제 이틀만 더 기다리면 돼요. 어차피 변호사 선임도 못할 거고 시간도 없을 거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들렸습니다. 진태웅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번이 4번째잖아요. 패턴은 항상 같아요. 시간 압박 주고 전문가 접근 막고 겁만 실컷 먹이면 알아서 서명해요. 소규모 가족 기업들이 다 그렇거든요. 그는 통화를 끊고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을 집어들었습니다. 피해 기업 4곳의 이름이 적힌 목록이었죠. 그중 오재술이라는 이름 옆에 작게 체크 표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진태웅은 만년필 뚜껑을 열고 그 이름에 천천히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느린 동작으로 여유롭게, 마치 이미 끝난 일을 확인하듯이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씨 가족 중 한 명이 자신과 같은 세강 로펌에서 일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인물이 지금 복도 의자에 조용히 앉아 들려오는 단어들로 이미 전체 구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도요. 서초구 16층 대표실의 여유가 5층 복도의 침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진태웅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회의실 문이 열리고 진수가 나왔습니다. 연우를 보자 그는 잠깐 멈췄다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법대 관련 지식 있잖아. 이런 거 어떻게 해야 해?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자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재산 가압류 신청서, 연대보증인 명단에 오재술 씨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계약서에 4조 사망, 7조 1항, 그리고 날짜. 이에 제기 가능 기간의 마감이 사흘 뒤였습니다. 아버님, 이건 전형적인 기획부도 수법이에요. 연우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계약서의 독소 조항이 의도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7조 1항은 민법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조항으로 무효화할 수 있고 연대보증 자체도 보증 당시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무효 다툼이 가능해요. 지금 당장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이해 제기 기간을 공식 중단시켜야 해요. 사흘 안에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오재술 씨가 며느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진수였습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죠. 법대 중퇴했다면서? 그게 다잖아.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뭘 아는 척하는 거야? 나화자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얘야, 내가 나서는 바람에 집안이 더 어수선해졌잖아. 밖에 나가 있어라. 연우의 입술이 아주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거든요. 문을 닫고 나오는 그녀의 뒷모습을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연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조금 전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7조 1항의 무효 가능성도, 이에 제기 마감 기한도, 내용 증명 발송의 시급성도 모두 정확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법대 중퇴라는 세 글자가 그 모든 말 앞에 벽을 쳤습니다. 연우는 복도 끝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의 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그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손 안에서 작게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분노를 사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회의실 안에서는 이해 제기에 필요한 골든타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연우는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빠르게 스치는 것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읽으려 했습니다. 미안함인지, 피로함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에 대한 무관심인지, 2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더 서글펐거든요. 아파트 주차장에 차가 멈추고 진수가 먼저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동안도 그는 연우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연우는 그 소리를 현관에 서서 들었습니다. 신발을 벗는 동작이 잠깐 멈췄죠. 부엌 불을 켰습니다. 물을 끓이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빛으로 가득했거든요. 저 빛들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표정으로 어두운 부엌에 서 있을까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연우는 차를 우리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찻잔을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퍼졌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첫날 아침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진수에게 걸려온 것이었지만 그가 출근한 뒤였거든요. 나화자 여사의 목소리는 이른 시각임에도 잔뜩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아는 사람 있으면 연락해봐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우에게 부탁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죠.
남편의 삼촌이 아는 법무사를 연결했다는 소식이 당일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법무사는 서류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가압류가 이미 진행 중이라 어렵겠다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거든요. 진수는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연우가 저녁을 차려 내밀었지만 그는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중견 로펌에 연락도 해봤는데 수임 거절이래. 진수가 허공에 대고 말했습니다. 연우를 향한 말이 아니었죠. 연우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수 씨, 아직 이틀 남았어요. 내가 됐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잘렸습니다. 연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세 번째 변호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나화자 여사가 직접 아는 지인들을 수소문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너무 촉박하다, 상대가 강경하다, 승산이 없다. 연우는 이 소식들을 진수를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물어봐도 알 필요 없어라는 대답이 돌아왔으니까요. 집안에서 연우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삼촌이 시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날에도 사촌 형이 대책회의를 한다며 모이는 자리에도 연우는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고 과자를 내다 놓는 역할만 있을 뿐이었죠.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거실을 채우는 동안 연우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 너머로 들려오는 단어들이 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진수가 거실에서 통화를 마치고 연우를 바라봤습니다. 집안 망신 한 번이면 충분해. 법대 중퇴가 변호사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야? 이 집안일에 당신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흉내. 그 단어가 귀 안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연우의 눈이 잠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해봐야 이 남자의 귀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박하지 않는 것이 동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이 켜지기 전 그녀는 잠시 어둠 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이 번호를 누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아온 이 조용한 삶, 아무도 자신이 누구였는지 모르는 이 자리, 차연우가 아닌 그냥 김진수의 아내로 살 수 있는 이 익명성, 그것이 도피였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3년 전 그 사건 이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용기 있는 은퇴가 아니라 죄책감으로부터의 도주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자신의 선택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 거실에서 한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그것이 3년 전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이 조용히 올라왔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이 싸워서 사람이 죽었고 지금은 싸우지 않아서 사람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자신이 제자리에 서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연우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재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 얼굴에서 서러움이나 분노가 아닌 아주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세강 로펌 시절 후배였던 엄상우 변호사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개인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그는 3년 만에 연락이었거든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눌렀습니다.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차,
차 변호사님이세요? 그 목소리에 연우는 처음으로 그날 제대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우는 이유를 묻지 않았거든요. 다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연우는 창밖을 봤습니다. 마감까지 하루 반이 남아 있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아예 없는 것과는 달랐죠. 그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이 차가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차연우가 그 서재의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마감 당일 오전 엄상우가 서류를 받아들고 하광법무법인의 내용 증명 발송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1시를 넘기자 상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내용 증명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요. 사실상 시간 끌기예요. 연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감까지 5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으로는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피하는 이상 전달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경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시각이 법적 효력의 기준이 되는 시스템이죠. 가처분 신청을 직접 접수하면 상대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연우가 3년간 단 한 번도 쓰지 않은 변호사 자격증 번호를 지금 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차연우는 더 이상 그냥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3년간 쌓아온 이 조용한 삶의 껍질이 벗겨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잠깐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사건 분류, 서류 첨부.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동작이 자연스러웠죠. 이런 것은 몸이 기억하는 법이었거든요. 그때 시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연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귀만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목소리들. 처음 듣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것이 문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접수 완료. 오후 6시 0분.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 위에 접수 확인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였지만 등이 곱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양복의 핏이 달랐고 그 옆에 선 비서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그를 대하는 태도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거든요. 서문혁이었습니다. 서문그룹 회장, 시아버지 회사의 최대 투자자이자 국내 재계의 거물. 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오재술 씨의 위기 소식을 오늘 오후 늦게 전해 들은 그가 직접 왔다는 것을요. 그런데 연우가 거실로 나오는 순간 서문혁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우의 얼굴에 고정됐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애가 우리 며느리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또 나선다고. 화자씨. 서문혁의 목소리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화자 여사가 굳었습니다. 서문혁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천천히 지나쳐 연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90도로. 차 변호사님, 이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나화자 여사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귀를 의심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며느리에게 허리를 숙였다는 사실 자체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녀의 눈이 서문혁과 연우 사이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귀에 들어온 단어 하나가 그녀의 온몸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차 변호사님, 변호사. 나화자 여사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년 동안 배운 것 없는 며느리라고 법대도 중퇴한 게 뭘 알겠냐고 이 식모 같은 년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에게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면서요. 나화자 여사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3년 전 저희 그룹을 집어삼키려던 해외 사모펀드를 막아주셨을 때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서문그룹은 없었습니다. 서문혁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당황이 아니라 오래된 빚을 갚게 된 자의 감정이었죠. 진수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칠 전 법대 중퇴가 변호사 흉내라도 내겠다는 거야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지금 이 순간 그의 귀 안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삼촌이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나화자 여사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소파 위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그녀의 눈앞에서 서문혁 회장이 다시 한번 연우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2년 동안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한꺼번에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잔치날 과일을 나르라고 시키던 것, 이 식모 같은 년이라고 내뱉던 것, 친척들 앞에서 배운 것도 없는 개라고 웃던 것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서 회장님, 오늘 접수는 마쳤습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은 이제 시작이에요. 상대가 생각보다 깊게 준비된 조직이거든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뭐든 말씀해 주십시오. 서문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의 모든 자원은 변호사님 쪽입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3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문혁 회장은 그날 밤 시댁 거실에서 1시간을 더 머물렀습니다. 비서 강태인이 준비한 자료 봉투를 연우가 펼쳐보는 동안 거실의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거든요. 나화자 여사는 주방과 거실 사이를 오가며 차를 끓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연우 쪽을 향했고 진수는 식탁 의자에 앉아 깍지 낀 두 손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집안 망신이라고 내쳤던 사람이 거실 상석에서 회장님께 보고를 하는 광경을 그는 어떤 표정으로 바라봐야 할지 몰랐을 겁니다. 서 회장이 자리를 뜬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리고 나서 거실에는 잠시 아무 말도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우는 자료를 정리하며 테이블 위를 정돈했습니다. 나화자 여사는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고 오재술 씨는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연우의 옆에 서서 잠깐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꽤 길었거든요. 연우는 서류를 봉투에 넣으며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변호사였어? 연우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네. 왜 말 안 했어? 그 말에 연우는 봉투를 닫고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미안함, 그리고
어딘가 자신이 속았다는 감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 얼굴을 읽으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3년의 사정을 다 설명할 수 있을까? 세강 로펌을 떠난 이유, 그 마지막 딜의 결말, 그리고 모든 것을 지우고 싶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지금이 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진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연우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여야 해요.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것이 그날 밤 두 사람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침실에 들어온 연우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잠시 그 감각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서문혁 회장의 90도 인사, 나화자 여사의 무너지는 얼굴, 진수의 당신이 변호사였어? 라는 목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오후 6시 정각에 화면에 떴던 접수 완료 메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변호사 차연으로 움직인 하루였습니다.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 아직 정확히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해방감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그 둘이 동시에 오는 것인지. 연우는 그 감각을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자료를 넘기다 연우의 손이 한 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담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 채권자 추적 항목. 그 하단에 법인 관계도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관계도의 끝에 적힌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진태웅, 하광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그리고 그 이름 아래 괄호 안에 작게 적힌 문장. 세강 로펌 M&A 2019년에서 2021년. 연우는 그 이름을 2번 읽었습니다. 세강 로펌에서 함께 일했던 이름. 그것도 그녀가 주도한 마지막 M&A 딜에서 반대편 팀장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딜의 결말은 상대 기업 회장의 죽음이었고 그 사건이 연우를 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죠. 그리고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3년의 시간을 건너 전혀 다른 방식으로요. 연우는 잠시 자료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우연은 우연이라고 부르기엔 구도가 너무 깔끔했습니다. 진태웅이 세강을 떠난 것은 그 딜 직후였습니다. 그는 패배했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그가 무엇을 했는지 연우는 알려 하지 않았거든요. 법복을 벗으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다른 자리에서 칼을 갈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요. 연우는 그 이름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진태웅이 이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오재술 씨는 처음부터 타겟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문그룹의 투자를 받는 중소기업. 그 연결고리가 진태웅에게 어떤 의미였는지까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 사건의 깊이가 처음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은 분명했거든요. 서 회장은 연우의 표정 변화를 읽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우가 말할 준비가 됐을 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담인베스트먼트의 실제 자금 흐름이 필요합니다. 금감원 공시와 비교할 수 있는 대출 실행 데이터요. 그리고 강 비서님, 내일 아침 7시까지 하광법무법인의 사건 수입 내역 중 공개된 것들 전부 뽑아주실 수 있어요? 강태인 비서가 수첩에 받아 적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 회장이 자리를 뜬 뒤 연우는 안방 문을 노크했습니다. 오재술 씨가 낮게 대답했거든요. 들어가니 시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댄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연우를 보더니
그의 눈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기를 2번 반복하고서야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연우야, 미안하다. 연우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의 기억들이 스쳤지만 지금 그것들을 꺼내는 건 적절하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그 말씀은 나중에 들을게요. 지금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우석 씨가 아버님께 연대보증을 부탁했을 때 어떤 서류를 보여줬는지 기억하세요? 오재술 씨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계약서 설명을 들었는데 내용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냥 믿고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습니다. 공증도 없이 변호사 검토도 없이요. 한 가지만 더요. 그날 우석 씨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지. 처음 보는 청년이었는데 이름은 기억 안 나. 우석이가 투자사 직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스마트폰 메모 앱을 열어 서명 당시 제3자 동석이라고 적었습니다. 공정증서 없는 연대보증에 제3자가 동석했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고의적 기망입증의 실마리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연우는 서 회장의 비서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받아들고 혼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침실에서 진수의 잠든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이담인베스트먼트의 실질적 자금 출처는 3단계를 거친 페이퍼 컴퍼니 구조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복잡한 법인 구조처럼 보였지만 연우는 자료를 거꾸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시작됐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흘러갔느냐를 추적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수상한 지점이 2군데 보였습니다. 금감원 공시에 기재된 투자 자산 규모와 실제 확인 가능한 대출 실행 금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산이 공시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단순 오류로 보기엔 방향이 너무 일관됐습니다. 새벽 6시 엄상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침 7시에 와줄 수 있어요? 답장은 5분 만에 왔습니다. 이미 출발했습니다. 엄상우가 커피를 들고 도착했을 때 연우는 이미 자료를 세 묶음으로 나눠놓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알기론 이담인베스트먼트가 비슷한 수법으로 소규모 기업 3군데를 날렸는데 피해자들이 소송을 다 포기했어요. 상대 쪽 변호인이 워낙 강경하게 대응해서요. 상대 변호인이 진태웅이니까요. 상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세강 로펌 시절 진태웅과 같은 층에서 일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이름이 이 사건에 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역시 알았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 사건이 아니겠네요. 처음부터 단순하지 않았어요. 피해 기업 3곳에 연락해 주세요. 소송을 포기한 이유를 물어봐요.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각각의 연대보증 시점에 동일한 제3자가 등장하는지도 확인해 봐요. 상우가 수첩을 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연우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흩어진 조각들이 천천히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거든요. 3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그녀의 내부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엄상우의 조사 결과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피해 기업 3곳 중 2곳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폐업하거나 대표가 잠적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나머지 한 곳, 경기도 안양의 작은 금형 제조업체 동원정밀은 달랐습니다. 대표 박철진 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찾아와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우와 상우가 안양을 찾은 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공장 한쪽 구석의 낡은 사무실에서 만난 박철진 씨는 60에 가까운 나이였고 오래된 피로가 얼굴 전체에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공장을 일궈온 손이라는 것이 첫눈에 보였죠. 그는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밀었습니다. 2년 전에 저도 당했어요.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연대보증 서류를 쓰는 자리에 젊은 남자가 한 명 옆에 있었고 나중에 소송을 걸겠다고 했더니 그 남자가 직접 찾아왔어요. 박철진 씨의 손가락이 봉투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무실 CCTV에서 캡처한 것으로 화질은 낮았지만 남자의 윤곽은 충분히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소송 취하하면 5천만 원을 준다고요. 안 하면 제 이름으로 된 다른 문제를 파내겠다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서라도요. 저한테 딸이 셋 있거든요. 그 얘기를 꺼내면서 잘 생각하라고 했어요. 박철진 씨의 목소리 끝이 흔들렸습니다. 연우는 그 흔들림을 들으며 손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협박. 그것도 가족을 건드리는 방식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잔인했습니다. 연우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 회장의 비서실에 그 사진을 보내면서 이담인베스트먼트 내부 직원 명단과 대조해 달라고 요청했거든요. 답이 온 건 3시간 뒤였습니다.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류성찬. 이담인베스트먼트 소속 법무 컨설턴트로 등록된 인물이었고 진태웅 변호사의 이전 사무실에서 2년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진태웅이 법무법인을 차린 뒤 이담인베스트먼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규모 기업들을 타겟으로 기획부도를 반복하고 있었죠. 연대보증을 받아낸 뒤 의도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유발하고 이해 제기를 방해하거나 협박으로 소송 자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재술 씨는 그 4번째 피해자였거든요. 그리고 동원정밀 박철진 씨의 봉투 안에는 사진 외에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협박 당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이 담긴 USB였습니다. 차마 버리지 못했어요. 뭔가에 쓰일 것 같아서. 연우는 그 USB를 받아들며 박철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2년 동안 혼자 이것을 들고 버텨왔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소송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었던 거죠. 이걸 보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쓰일 때가 됐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우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거든요.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생각을 정리할 때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상우는 세강 로펌 시절부터 그 방법을 알고 있었죠. 연우는 이 사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진태웅은 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형사처벌만을 노리는 방식으로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형사처벌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그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 회복을 방해할 수 있었거든요. 더구나 그는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이라 대응 자원도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연우는 진태웅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법을 도구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변호사 자격. 그것을 빼앗기는 것이 그에게는 죽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아도 변호사 자격이 유지되면 그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취소되면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게 되죠. 상우 씨, 세 방향으로 동시에 쳐야 해요. 상우가 핸들을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 제소, 형사 고소,
금융위원회 공시 위반 신고. 이 세 가지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접수해요. 어느 하나만으로는 막을 수 있지만 셋이 동시에 터지면 법무법인 하나의 대응 역량을 초과해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제소가 핵심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위협받는 순간 그는 다른 모든 것보다 그것부터 막으려 할 거예요. 그 방어에 자원을 쏟는 사이 형사 고소와 금융위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요? 사흘 뒤에요. 진태웅이 오재술 씨 측 항복 서명을 받으려는 날 아침. 그가 가장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쳐야 해요. 그날 밤 연우는 서 회장과 통화했습니다. 서 회장은 금융위원회에 인맥이 있었고 추가 피해자 2명이 더 확보됐으며 모두 협박 관련 진술을 남길 준비가 됐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언제 치겠습니까? 서 회장이 물었습니다. 사흘 뒤 상대가 가장 방심하고 있는 그 아침입니다. 사흘 뒤 아침 서울 강남구 하광법무법인 건물 앞에는 이른 시각부터 낯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시간이었지만 법인 건물 맞은편 카페에는 연우와 상우를 포함해 6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박철진 씨와 피해 기업 대표 2명이 합류해 있었고 서문그룹 법무실장 황주연 변호사도 함께였습니다. 연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하광법무법인 건물 입구가 정면으로 보였죠. 저 건물 16층에서 며칠 전 만년필로 오재술이라는 이름의 동그라미를 치던 그 손이 오늘 같은 테이블 위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연우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준비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보다 훨씬 더 철저하거든요. 오전 8시 52분 연우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측이 이담인베스트먼트 계좌에 대한 임시조사에 착수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계좌 동결은 아직이지만 조사 개시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건 시간 문제였죠. 9시 정각 연우는 카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광법무법인 2층 회의실. 진태웅은 이날 아침을 항복 서명의 날로 설계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나화자 여사와 진수가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연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시간에 맞춰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연우는 숨을 한번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법정이든 협상 테이블이든 적의 본거지든 문이 열리는 순간 흔들리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진태웅의 얼굴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연우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0.5초였습니다. 사흘 전 저 건물 16층에서 만년필을 들고 여유롭게 동그라미를 치던 그 손이 지금 이 순간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 0.5초의 공백 안에 그의 실제 반응이 담겨 있었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등장이 무언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요. 그는 곧 표정을 되찾았지만 연우의 눈에는 그 균열이 이미 포착됐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수도 놀란 눈빛으로 연우를 봤습니다. 진태웅 옆에는 부하 변호사 둘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우는 테이블 상석 쪽에 서서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봄 햇살이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진태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이쪽 사건에 개입하실 줄은 몰랐는데 저도 여기서 이름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3년 전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속에 있었지만
연우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오래된 감정이 아니라 준비된 서류였거든요. 오늘 이 자리는 항복 서명이 아니라 이해 제기 서류 전달 자리입니다. 아울러 몇 가지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요. 연우는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씩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안 구석구석까지 정확하게 닿았습니다. 첫 번째, 이담인베스트먼트의 금감원 공시와 실제 자금 흐름 간의 허위 기재 건은 오늘 아침 금융위원회에 신고가 완료됐습니다. 계좌 조사가 개시됐고요. 진태웅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변화는 작았지만 연우의 눈에는 정확하게 포착됐죠. 그의 옆에 앉은 나이든 부하 변호사가 시선을 아래로 내리는 것도 함께 보였습니다. 첫 번째 서류가 테이블에 놓이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이 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세 곳의 대표들이 오늘 오전 협박 사실을 포함한 진술서를 형사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류성찬 씨의 협박 음성 녹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진태웅의 젊은 부하 변호사가 무의식적으로 펜을 내려놓는 소리였죠. 진태웅 본인의 얼굴에서는 천천히 혈색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숨기는 훈련이 된 사람이었지만 몸은 그보다 먼저 반응했습니다. 류성찬. 그 이름이 고소장에 들어갔다는 것은 외부에서 안쪽을 향해 구멍이 뚫렸다는 뜻이었습니다. 세 번째, 연대보증 서명 과정에서의 고의적 기망과 충분한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에 제소를 완료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진수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태웅은 천천히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지만 눈만은 빠르게 계산을 돌리고 있었죠. 금융위원회, 형사고소, 징계위원회. 세 방향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어느 하나는 막을 수 있지만 셋을 동시에 막는 것은 법무법인 하나의 역량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차 변호사. 그가 낮고 느리게 말했습니다. 이건 과잉 대응이에요. 과잉이라고 느끼셨다면 2년 전 동원정밀 박 대표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협박을 받으셨을 때요. 그 말에 진태웅의 눈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류성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가 고소장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자신이 설계한 방어막 중 가장 바깥쪽이 이미 뚫렸다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나화자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우야, 이게 다 사실이야? 연우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버님 회사를 포함해 4곳을 같은 방식으로 무너뜨렸어요. 어머님께서 2년 동안 하녀 취급하신 며느리가 그걸 막았습니다. 그 말이 끝난 뒤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화자 여사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진태웅은 더 이상 연우와 눈을 맞추지 않았거든요. 연우는 서류를 정리해 봉투에 넣고 테이블 위에 놓인 항복 서명 서류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진태웅이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작은 패배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사흘 뒤 하광 법무법인은 이담인베스트먼트 관련 모든 민사소송에서 손을 뗐습니다. 가압류 해제 동의서가 법원에 접수됐고 오재술 씨의 연대보증 계약은 체결 과정의 고의적 기망을 이유로 원천 무효 판결을 받았거든요. 금융위원회의 조사는
이담인베스트먼트의 계좌를 동결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태웅의 몰락은 서류 처리로 조용히 끝나지 않았죠. 형사 고소 이틀 만에 류성찬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협박, 녹취 파일과 3명의 피해자 진술이 동시에 제출된 상황에서 그는 오래 버티지 못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류성찬은 진태웅의 지시로 협박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진태웅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진태웅이 하광법무법인 건물에서 경찰 조사관들에게 둘러싸여 나오는 장면은 법조 전문 매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서류 가방 없이 혼자였죠. 며칠 전 회의실에서 느릿느릿 만년필을 들던 그 손이 지금은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오는 그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다음 날 아침 법률 전문 뉴스레터의 첫 화면을 장식했거든요. 세강 출신 변호사, 4개 기업 기획부도 연루 의혹. 그것이 3년 동안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제소 접수 일주일 만에 심의를 개시했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보다 빠른 속도였죠. 형사 사건과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가 진태웅의 법률 경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흠집을 남겼거든요. 사건의 발단이었던 김우석도 그 파장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담인베스트먼트와의 유착 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그는 사기 방조 및 공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거든요. 집안의 전 재산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그 28살의 청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오재술 씨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믿었던 조카가 가족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가압류 통보보다 더 깊은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일단락되던 날 저녁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었거든요. 연우가 받았습니다. 연우야, 내가 오늘 시간 되면 좀 올 수 있겠니?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 전화를 끊고 코트를 걸쳤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재술 씨가 처음으로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아 있었고 진수는 소파 끝에 앉아 있었죠. 나화자 여사는 주방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들어서자 잠깐 손을 멈추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나화자 여사의 사촌 언니였거든요. 칠순 잔치날 법대 중퇴한 게 뭘 알겠어라며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연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연우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연우야, 내가 잘못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화자 여사의 사촌 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재술 씨가 눈가를 손등으로 훔쳤거든요. 나화자 여사는 고개를 든 뒤 사촌 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언니,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야. 국내 최대 로펌 세강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였어. 내가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 이번에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 다 날아갔어. 사촌 언니의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잔치날 며느리를 두고 수군거리던 그 입이 굳게 다물렸죠. 연우는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연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진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진수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지나갔죠.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나화자 여사가 주방 쪽으로 시선을 피했고 오재술 씨가 낮게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 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서려 할 때 막았고 믿지 않았고 흉내라는 말까지 했어.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알겠어. 연우는 그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고 진수가 연우에게서 보고 싶었던 것은 언제나 아내였지 차연우가 아니었으니까요. 진수 씨,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 눈에 저는 처음부터 법대 중퇴한 아내였거든요. 그 눈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진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이라는 말이 입 끝까지 올라왔다가 내려갔습니다. 연우의 눈을 보고는요. 그 눈 안에 더 이상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나화자 여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재술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연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2년간의 시간이 그 시선 안에 모두 담겼다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서러웠던 날들도 혼자였던 새벽들도 주방을 오가며 등 뒤에서 들려오던 말들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원망도 아닌 그냥 지나간 시간이 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건강하게 지내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연우의 뒷모습을 이번에는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이유가 달랐죠.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만큼은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이틀 뒤 서문그룹 본사 38층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한강이 보였거든요. 세강 로펌 27층에서 보이던 것과 같은 강이었지만 보는 자리가 달랐습니다. 서문혁 회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서문그룹 법무총괄 사장직입니다. 그룹 전체의 법적 리스크 관리와 소송 전략을 총괄하는 자리예요. 연우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펜을 집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원정밀 박철진 대표님과 나머지 피해 기업들 소송을 끝까지 지원해 주셔야 해요. 서문혁 회장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연우는 펜을 들고 서명란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창밖의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세강 로펌 27층에서 마지막으로 이 강을 바라봤을 때 그녀의 손에는 사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기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승리가 누군가의 전부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법이라는 도구가 무서워졌거든요. 그래서 내려놓았습니다. 도망쳤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은 강을 바라보며 다시 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의 연우는 이기는 것이 두려워서 떠났지만 지금의 연우는 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박철진 씨의 흔들리던 목소리, 2년 동안 혼자 USB를 들고 버텨온 그 무게, 그리고 오재술 씨의 미안하다는 한마디. 법이 강자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의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머리가 아닌 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우가 서명했습니다. 창밖의 한강은 봄빛을 받아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이 3년 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졌죠. 아직 싸워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태웅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고
피해 기업들의 피해 회복도 시작 단계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차연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긴장이 아닌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잔치 자리에서 빈 접시를 들고 주방을 오가던 여자가 사실은 제게 거물도 90도로 허리를 숙이게 만들었던 전설의 변호사였다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우가 법복을 벗은 건 패배 때문이 아니었어요. 너무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기는 것이 곧 옳은 것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서였죠. 그런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깊은 모욕을 받고도 묵묵히 버텼다는 것. 그리고 결국 자신이 믿는 방식으로 다시 세상 앞에 섰다는 것이 저는 참 많이 울컥했거든요. 살다 보면 나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소리치거나 무너지는 것보다 조용히 준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하게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연우의 이야기가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